5G의 정의와 배경 및 목적, 기술을 설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5G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1G부터 4G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핸드폰들, 저 1G에 있는 핸드폰이나 이쪽에 있는 핸드폰들, 저쪽에 1G에 있는 이 폰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겠죠? 네, 이 1G에서는 1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데 벽돌폰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1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이동통신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신호송 수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전파의 이용 효율이 매우 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지방의 국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울퉁불퉁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2세대 이동통신인데요. 2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신호가 송수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하였고 전파 이용 효율이 1세대보다 10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도로로 또 다시 비교를 하자면 고속도로의 첫 개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동통신인데요. 3세대 이동통신은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모든 종류의 디지털 신호 송수신이 가능했고 인터넷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2세대에 비해 20배나 더 높았고요. 20배가 높았는데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도로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앞에는 고속도로가 1차선이었다고 하면 이제 3세대에서는 고속도로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이 급격한 증가로 인해 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네,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인데요. 4세대 이동통신은 이제 3세대 이동통신을 조금 3세대 이동통신에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통신인데 초고속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서비스와 모바일 기술의 결합을 했고 그리고 모든 산업과 융합된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는 여전히 대폭 확장됐지만 다량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5G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정의를 말씀드릴 건데요. 5G랑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불리고 공식 기술 명칭은 ITU라는 그런 기관에서 정했는데 IMT 2020으로 정했습니다. 4세대에서는 LTE라고도 불리죠. 5세대는 IMT 2020이라고 명칭을 하였고 5세대는 사람 중심에서 모든 사물로 확대를 하는 기술이고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현재와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 30에서 300GHz까지 그런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G에 대해서 이 4G와 5G를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일단 4G는 인프라 중심의 네트워킹, 5G는 단말과 개인 중심의 네트워킹인데요. 인프라 중심 네트워킹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따라다니는 네트워크입니다. 인프라라는 게 그 동네 전화같이, 동네 KT같이 그런 기지국들 그런 범위 안에서 이제 저희가 그 안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5G는 나를 따라다니는 네트워크로 그 단말 하나하나가 그 기지국이 되어서 작은 기지국이 되어서 계속 네트워크가 변하면서 이렇게 단말 중심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단말 간 직접 통신을 포함한 자율적인 망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인데요. 4G는 컨텐츠 기반의 데이터 통신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4G였다면
5G는 나를 이해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상황을 인지해서 필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다음에 디바이스에서는 4G에서는 기능 중심의 비지능형 단말이라고 했으면 5G는 실감과 감성을 교류하는 그런 스마트 단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4G는 내가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제가 알아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G는 나를 대신하는 단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 상황이나 감성을 인지해서 기능을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스처 인식 단말 같은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분야에서는 4G는 참여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5G는 상황 맞춤형 플랫폼을 할 수 있는데 4G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 생산과 요금과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기술은 브로드밴드와 서버 관리인데요. 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불리죠.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4G 참여형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데 5G에서는 지능화한 웹이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컨텐츠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기술은 시메틱 기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메틱 기술은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를 이해를 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면 시메틱 기술은 기계와 기계,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그런 언어나 규칙을 세워서 서로 간에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G는 지금 현재 75Mbps로 지금 속도가 돼 있고 5G는 1GBps인데 예를 들면 800MB 영화를 다운받았다 치면 4G에서는 1분 25초 걸리는데 5G는 1초 만에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4G보다는 1000배가 더 빠르고 3G보다는 10,000배가 빠른 그런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에 대한 5G가 나오게 된 배경과 목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G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앞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영화같이 그런 기술들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5G로 구현하는 건데요. 일단 5G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연결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는 디지털 기술로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물, 사물 대 사물이 1대1 다수와 다수 대 다수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초연결 사회의 강국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물 인터넷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물 인터넷은 주거 환경 분야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그 냉장고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추천을 해주던지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가급 서비스 출연인데요. 첫 번째로 방송, 게임, 의료, 쇼핑 분야에서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3D나 UHD, 홀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교통 분야, 관광 분야,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CAD나 SNS처럼 대량 데이터 생성을 응용하고요. 웹 및 무선 트래픽이 현재는 지금 100,000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시면 홀로그램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5G가 필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라 2010년 과거에는 3EB로 지금 IP 양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2018년은 190EB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500EB로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IP 데이터 처리량이 100배 이상 증가를 한단 말이고 데이터 양과 데이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도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4G 시스템의 한계에 달하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G의 요구사항인데요. ITU에서 지금 정의한 8개의 5G 성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전송률인데요. 데이터 전송률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발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엣지 속도랑 그런 셀 가쪽에까지 가는 그런 가쪽까지 필요로 해지는 속도를 말하는데 최소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속도 목표는 100Mbps에서 1GBps까지 그런 속도의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재 4G 시스템으로는 5Mbps의 속도를 보이려면 100배 발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크 속도는 10GBps의 동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연 시간인데요. 4G의 지연 시간이 한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할지라도 5G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4G에서 지연 시간은 15ms인데 리소스 할당을 위해서 1ms 미만의 지연 시간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와 비용인데요. 데이터 전송률이 100배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00배가 증가하게 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 수와 비트당 비용이 최소 100배 이상 감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몰셀이 나오는 스몰셀은 매크로셀보다 10에서 100배 정도 저렴해야 합니다. 스몰셀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집에 있는 단말기나 안테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수백 미터 정도의 반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매크로셀은 아까 말했던 동네 전화국 같은 그런 기지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몰셀은 매크로셀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저렴해야 5G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도 당연히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형 장치 시스템인데요. 머신과 머신 통신의 증가가 되어 5G는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일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G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은 간단히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 초광대역 지원, 네트워크 고밀도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이 외식은 미모라고 불리는데요. 미모는 멀티 아웃풋으로 기지국에 수백 개의 안테나를 일단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 지원하여 높은 용량 증대 및 에너지 효율 증대를 얻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해서 속도나 도달 거리를 쉽게 늘립니다. 4G에도 사실 미모 기술이 쓰였는데요. 4G는 FDD, TDD 같은 기술인데 FDD는 주파수 분할 방식이고 TDD는 시분할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송신 안테나와 사용자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송효율을 당연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니 송수신 필터 복잡도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실험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G에서는 매시브 미모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전이중 통신 기술을 이용합니다. 전이중은 송신자와 수신자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동시에 송수신을 할 수 있는데 주파수 이용 효율을 2배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5G에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30에서 300GHz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그러면 초고대역 주파수로 사용이 되면 그 직진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뭐 회절하거나 이런 게 조금 그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말인데, 그래서 빔포밍이라는 것은 해당 단말기에만 저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수가 커질수록 채널 간 간섭이 사라지게 되어서 단순한 송수신 필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했고 다음은 이종훈 학생이 발표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발표를 맡은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 초광대역 지원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G의 목표는 기존 4G에서 사용하던 광대역보다 데이터 트래픽을 1000배 정도 높여서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4G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대역폭보다 훨씬 넓은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 기가헤르츠까지의 대역폭의 주파수 지원이 요구가 됩니다. 이때 초광대역 무선 채널에 적합한 효율적인 송수선 지원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5G에서 사용하는 웨이브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전파는 1mm에서 10mm까지의 파장과 30GHz에서 300GHz까지의 주파수를 가지고요. 직진성이 강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 손실, 장애물 주변에서 회절이 낮고 대기나 비를 흡수를 잘하고 외부 영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전파 특성이 있어서 이동통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는데요. 이런 전파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빔포밍이라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빔포밍 방식을 사용하기 전에는 단말이 모든 대역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를 보면 단말 하나가 대역폭 50%를 사용하고 대역폭 50% 이렇게 나눠서 대역폭을 사용하는데요. 빔포밍 방식으로 독립적인 전파 전달 경로를 형성을 해서 하나하나 전파를 연결을 하다 보니 모든 대역폭 100%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안테나 방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안테나의 빔을 이렇게 해당 단말에 하나하나 국한하여 쏘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던 사용자가 위치를 반대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위치가 바뀜에 따라 최적화된 신호를 또 찾아줘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신호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 끊김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 저지연 빔 스위칭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게 핸드오버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가 옮겨가면서 데이터 끊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저지연 빔 스위칭을 방법을 사용해서 빔 스위칭을 좀 더 빨리 실행을 해서 데이터의 손실을 막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4G의 핸드오버보다 10배 정도 이상 빠른 속도로 최적의 빔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빔이 범위가 좁다 보니까 좁은 통신 범위에서 전파를 자주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것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실 기술은 네트워크 고밀도화 기술입니다. 셀 하나가 수용할 수 있는 트래픽 양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5에서 10 예시를 들었는 건데요. 5에서 10으로 증가를 시키고 셀 크기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셀을 분할하면서 하다 보니까 셀의 총 용량이 증대가 되고 트래픽이 많이 모여있는 이 핫스팟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소형 셀을 배치를 해서 트래픽을 좀 더 유도리 있게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다수의 많은 스몰 셀을 같은 서비스 안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셀과 셀 사이에 이제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간섭을 줄여야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이런 간섭을 줄이는 것은 지금 많은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5G를 사용한 응용 서비스입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에서 협력을 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10곳 정도에서 테스트 베드를 실행 중입니다. 이때 테스트 베드란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능을 시험하는 환경 그런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 베드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대용량의 특징을 가지는 5G를 기반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은 이제 인구 밀도가 매우 많다 보니 대규모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실험이 많이 있는데요. 초저지연 모바일 방송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많은 미디어와 응용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커넥티드 카의